안녕하십니까? 2023년 2월 21일 화요일 인도네시아 헤드라인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우리나라 정부가 지난해 11월 인도네시아와 투자 프로젝트 발굴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것과 관련해 다음 달 고위급 투자 대화를 열기로 했습니다. 지난 17일 기획재정부는 정부 세종청사에서 제2차 한국 아세안 정상 경제외교 성과 추진 점검회의를 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지난해 11월 한국 인도네시아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서 양해각서를 체결한 부처 및 기관이 참석해 합의사항 이행 현황을 점검했습니다. 앞서 인도네시아와 MOU 체결 이후 한국 인도네시아 고위급 투자 대화 개최 합의, 녹색 전환 이니셔티브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공동작업반 구성, 중소벤처 분야 공적개발 원조 사업 두건 착수, 항만 개발 사업 타당성 조사 착수 등의 진전이 있었습니다. 정부는 다음 달 열리는 한국 인도네시아 고위급 투자 대화를 통해 인도네시아 정부와의 협의 사항을 전달할 예정이며, 또한 MOU를 체결한 기업과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주요 기업의 의견을 수렴해 민관 협력 강화 방안도 함께 논의할 계획입니다. 김성욱 국제경제관리관은 최근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으로 아세안 국가들과의 협력 필요성이 더 높아졌다며 정상 경제외교 성과를 차질 없이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16일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5.75%로 동결하였습니다. AP통신과 마켓워치 등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은 지난 6차례 인상을 통해 정책금리 7일물 역환매 조건 부채권 금리가 물가 안정 목표를 달성하는 데 충분한 수준이라고 판단하여 동결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전조사에선 이코노미스트 30명 가운데 17명이 0.50%포인트, 13명은 0.25%포인트 인상을 각각 예상하여 시장의 예상과는 다른 결과였습니다. 또한 중앙은행은 예금금리와 대출금리도 각각 5.00%와 6.50%로 유지하였으며 2023년 경제성장률에 관해선 4.5에서 5.3%의 중간에서 상한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참고로 2022년 성장률은 5.31%로 9년 만에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한편 인도네시아 인플레율은 작년 9월 5.95%까지 치솟았다가 1월에는 5.28%로 완화했고, 근원 인플레율은 3.27%까지 떨어졌습니다. 페리 와리지오 인도네시아 중앙은행 총재는 기자회견에서 근원 인플레율이 상정 이상 속도로 둔화하고 있어 기준금리를 더는 인상할 필요가 없다며 기준금리 동결을 현 정책 기조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중앙은행은 올해 후반에 인플레율을 2에서 4% 목표 범주까지 내려가게 하고, 근원 인플레율이 금년 내내 목표 범주에 머무르는 걸 모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이코노미스트는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 인상을 지속하는 상황에서 금리차와 인도네시아 물가 인상 재현 등 요인을 거론하며 리스크 요인이 여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중앙은행이 이런 리스크가 표면화할 경우에 대비해 수단을 남겨두고 데이터를 주시할 것이라며 아직 25에서 50bp 피기준금리를 인상할 여지가 있다고 이코노미스트는 분석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자신의 부하를 총으로 살해하고 이를 덮으려 했던 경찰 고위 간부의 인도네시아 법원이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자카르타 포스트 등에 따르면 자카르타 법원은 전 경찰 치안감인 페르디 삼보가 자신의 부하이자 경호원이던 요수아 후타바랏의 살해를 계획하고 이를 주도한 것이 인정된다며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검찰의 무기징역 구형을 넘어선 형량입니다. 해당 사건은 인도네시아에 만연한 고위 경찰에 대한 봐주기와 각종 비리 의혹이 제기되면서 지난 몇 달 동안 인도네시아를 들끓게 했습니다. 사건은 지난해 7월 그의 부하이자 경호원인 후타바랏이 삼보에 관저에서 사망하면서 시작됐습니다. 당시 경찰은 처음 며칠 동안 피해자의 사망 사실을 공개하지 않고 내부 사건으로 묻으려 했습니다. 또한 사망 사실이 드러난 뒤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또 다른 부하에 의해 살해됐다며 자신과는 무관하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당시 상황이 담겨 있을 것으로 보이는 현장의 CCTV는 작동하지 않아 기록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수사 결과 피고인이 자신의 또 다른 부하에게 피해자를 살해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피고인도 당시 현장에 있었으며 피해자가 총에 맞아 쓰러지자 직접 확인 사살까지 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총으로 집벽을 쏘면서 당시 사건을 정당방위 사건으로 위장하려 했으며 이런 상황이 CCTV에 담겼지만 피고인의 부하는 이를 삭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피해자와 피고인의 아내가 불륜관계였으며 이를 알게 된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그를 살해한 것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 언론들은 이번 사건이 단순 치정극이 아닌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의 집에서 거액이 들어있는 통장들이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일각에서는 피고인이 경찰 내 조직을 움직여 전국적인 온라인 도박 조직을 관리했으며 해당 조직의 대규모 자금을 피해자가 맡아 관리했는데 해당 자금을 놓고 갈등이 생겨 살인까지 이어졌다는 의혹을 제기한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조코이 대통령까지 나서 경찰의 비리를 근절하고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지만 결국 사건은 치정극으로 일단락됐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로부터 독립을 요구하는 파푸아 반군들이 뉴질랜드 출신 조종사를 납치한 지 열흘이 넘어가는 가운데 인도네시아 군 당국이 파푸아 반군과 대화를 이어가고 있다며 협상에 실패할 경우 군사 작전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17일 CNN 인도네시아 등에 따르면 인도네시아군 지역사령관은 뉴질랜드 조종사 필립 메르텐스의 석방을 위해 파푸아 지역 정치인과 종교 인사들이 서파푸아 민족해방군과 대화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그는 사건이 장기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시한을 정해야 한다며 대화를 통한 협상이 실패할 경우 군사 작전을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시한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어 지역 사령관은 인도네시아군과 경찰은 이런 사건에 대비한 작전 계획을 갖고 있다며 구체적인 작전 내용은 밝힐 수 없지만 경찰과 군, 정보기관 요원들이 함께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이번 작전 계획에 대해 뉴질랜드 대사관에도 설명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지난 7일 인도네시아 항공사 수시에어의 경비행기가 파푸아 은두가 지역의 공항에 착륙하자 서파푸아 민족해방군 조직원들은 비행기를 급습, 비행기에 불을 지르고 뉴질랜드 출신 조종사 메르텐스를 납치했습니다. 지난 14일 해당 단체가 공개한 동영상에서 납치된 뉴질랜드 조종사는 총과 활로 무장한 조직원들에 둘러싸인 채 파푸아인들이 나를 체포했고 이들은 파푸아의 독립을 위해 싸우고 있다며 이들은 인도네시아군이 파푸아에서 떠나는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그렇지 않으면 나를 계속 붙잡아 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전 세계가 에너지 부족으로 고민하고 있지만 인도네시아에서는 전력 소비량 증가율이 예상보다 낮아 전력 과잉 공급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전력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전력공사의 예상 전력 소비량은 380TWh였으나 실제 소비량은 270.82TWh로 예상치의 70% 정도만 소비되었습니다. 인도네시아 전력공사는 법률에 따라 여러 발전회사가 전기를 만들면 이를 의무적으로 사다 필요한 곳에 공급하는 역할을 합니다. 즉 발전사들로부터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므로 전기가 남으면 그만큼 부담이 되는 구조입니다. 지난해 전력 공급 과잉으로 전력공사가 부담한 금액은 41조 루피아에 달했습니다. 이렇게 전기가 남는 것은 정부의 에너지 소비 예측이 틀려서입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니켈 등 원자재 수출을 막고 국내에서 정제련 산업을 키우기로 하면서 전력 소비도 많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고 실제로 그렇게 진행됐습니다. 그러나 정제련 업체들은 이에 필요한 전력을 자체 발전소를 통해 생산하면서 전력공사에 의지하지 않아 전력 소비량이 예상보다 적었습니다. 여기에 코로나19 확산 영향으로 일반 공장의 가동이 예상보다 적어 전력 소비가 예상치를 밑돌았습니다. 문제는 이미 전력 생산 시설들이 갖춰져 있어 공급량을 쉽게 줄일 수 없다는 점입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산업 분야 전력 사용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인도네시아 전체 전력 소비량의 42.43%는 가정에서 사용하고 산업용과 상업용 비율이 각각 34.42%, 17.57%입니다. 이는 산업 전력 소비 비율이 제조업 중심인 국가들에 비해 낮다는 점에서 제조업 쪽의 전력 소비 구조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또한 새로 지어지는 석탄화력 발전소들의 건설을 중단해 추가 공급 과잉을 막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탄소 배출 절감을 위해 기존에 있던 석탄화력 발전소들도 폐쇄해야 하는 상황에서 추가 건설은 불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에너지 경제금융 분석연구소의 이코노미스트는 전력 수요를 늘리는 것과 동시에 석탄화력 발전소 조기 퇴출 전략이 함께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경찰청은 자카르타의 교통정체 상황이 코로나 사태 이전인 2019년 수준까지 악화됐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자카르타시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신호기 제어 최적화를 통해 교통정체 완화를 실현하겠다는 구상을 발표했습니다. 자카르타 교통국의 샤프린 국장에 따르면 미국의 구글사와 협력해 지난해 말부터 교통정체가 심각한 도로에서 교통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이후 구글의 데이터 분석 결과를 이용해 신호기 제어를 최적화하여 교통정체 완화 효과가 확인될 경우 대상 지역을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또한 샤프린 국장은 향후 교차로 20곳에도 AI 기술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자카르타 도로국은 교통난 완화를 위해 차량번호 홀짝제 통행 규제를 비롯해 도로요금 자동징수 시스템 도입 등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로국은 자카르타 도로 10곳의 교통정체구역 해소를 위해 우회로를 건설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사업은 올해의 주 전략사업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동부 자카르타의 4곳, 북부 자카르타의 3곳, 남부 자카르타의 2곳, 중앙 자카르타의 1곳을 각각 건설할 예정입니다. 해당 프로젝트 공사는 2천억 루피아 규모이며 2024년 완공될 예정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2월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북부 수마트라 토바호수에서 F1 파워보트 세계 선수권 대회가 개최됩니다. 지난 2일 자카르타에서 열린 F1 파워보트 세계 선수권 대회 파트너십 협정식에서 루훗 해양투자조정 장관은 해당 이벤트에는 2만 5천 명 규모의 관광객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세계 각국에서 레이서 및 관광객을 맞이하기 위해 모든 준비를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이번 이벤트가 인도네시아의 관광 산업 촉진제가 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지난해 G20 정상회담에 이어 토바호수에서 F1 파워보트 세계 선수권 대회를 성공시켜 인도네시아가 국제적인 이벤트를 개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것을 세계에 알리고자 한다는 방침입니다. 자유딘 암말리 청소년 스포츠 장관도 지난 대회가 열린 아랍에미리트의 호수와 비교해 토바호수는 기후도 서늘하고 매우 아름답다며 대회의 성공에 대한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한편 인도네시아 정부는 총 15조 루피아의 예산으로 관광지 인프라 개선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선 관광지로 지정된 5개 지역의 인프라 개선을 2024년에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